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경한이고가 저는 이제 중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중 관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글들을 써왔습니다. 제가 이원영 선생과 관련해서 직접 쓴 글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썼습니다만 장주회의라고 하는 1920년 중국의 복건성, 후젠성의 장조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있었던 중국, 그다음에 한국, 러시아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19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이 발표집에 표지에 있는 사진이 바로 장주회입니다. 장주에 있는 중산공원이라고 하는 지금 시내 한복판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진혁명이라고 하는 당시에 중국 그 혁명 정부 쪽 군인인데요. 그 진혁명의 부대가 그 중산공원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원영 쌤과 이제 러시아 당시에 활동가이던 포타포프라고 하는 분하고 그렇게 이제 몇 분들이 가서 방문해서 그곳에서 약 2주간 머물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을 어떻게 공산 러시아가 도울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운동을 러시아가 어떻게 도울 거냐 이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이 사진이죠. 지금 갖고 계신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참 귀한 사진입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사진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2011년에 신해혁명 100주년이었거든요. 중국의 공화혁명인 신해혁명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계신 한 분, 이분이 김규흥이라는 분인데요. 옥천군입니다. 김규흥 선생이 신해혁명에 참여한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이제 글로 발표를 했는데 그 회의장에 이제 한 분 노인분이 찾아오셔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 김규흥 선생의 손자 되시는 친손자 되시는 김한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내가 바로 김규흥 선생의 손자가 된다고 집에 여러 가지 자료도 있으니까 좀 제공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논문 쓴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포타포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포타포프라는 인물은 1920년 전후에 상해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활동가의 제일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포타포프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그렇게 이제 이후에 국공합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국공합작의 출발점이 장주회의거든요. 근데 장주회의에 대한 사진도 중국에서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신해혁명 100주년 중국 회의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다들 놀라가지고 이 사진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이 김규흥 생 손자한테 받았다. 김규흥이 바로 광동에서 신해혁명에 참가했던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원영 기념관 기념회 측에서도 이제 이 사진을 어디서 제가 발표하는 걸 보시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김규흥의 손자인 김한영 선생한테 연락을 해서 그 원본을 이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진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김규흥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직접 참여는 했지만 주인공은 아니었고요. 사실상 주인공은 여운형 선생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아주 중요한 분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포타포프라고 하는 러시아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포타포프의 왼쪽에 있는 분이 진혁명이라고 하는, 천종민이라고 하는 바로 혁명파 군대의 그 장군입니다. 진혁명은 당시에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포타포프가 상해에서 이 진혁명을 찾아가게 됐는데, 아마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연락이라든지 중재 역할을 여운형 선생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담아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장주회의라는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뭐 지금 제가 읽어봐도 재미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썼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이 그야말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제 그 전파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반쯤 식민지가 되어 있는 중국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중국 혁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식민지로서 모든 독립을 잃어버린 이제 그 한국의 독립지사의 중심 인물인 여운형 선생하고, 이 세 측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혁명을 이끌어갈 거냐,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그런 현장이고, 그것을 이제 여운형 선생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2014년 그 한 해 뒤에 여운형과 국민혁명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거는 대개 1924년경부터 1927년경까지 중국에서 이제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속에 중국혁명이 거세게 일어나는데요. 그 국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운형 선생은 아주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밝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사 연구자니까 이제 그런 그 자료들을 찾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그 여운형의 국제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이 글은 사실은 뭐 새로운 글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장주회의와 국민혁명 이 전후로 해서 여운형의 국제적 인식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이제 다시 보충하고 정리한 그런 논문입니다. 저로서는 뭐 해방정부 얘기하면 정말 그 여운형 선생이 너무 그 중심적인 아주 정확한 그런 그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첫 번째는 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1918년부터 1919년에 걸친,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이른바 3.1혁명이 일어나고 3.1혁명의 결과로 대한민국 입신부가 상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과정을 앞에서 이끄신 분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이었습니다. 뭐 내용을 뭐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사진으로 넘어가서 잠깐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1차 대전이 1918년 11월 10일에 종전이 됩니다. 1차 대전이 종전됐을 때 중국 상황, 여운형 선생이 계시던 그 중국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1차 대전에 실제로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중국 상황은 성전했다, 전승했다 라고 하는 아주 대대적인 그런 그 아주 환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베이징인데요.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 앞에서 대대적인 규모의 열병식을 거행하고, 또 상해에서도 대규모의 그런 유행 그 시위를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중국은 그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그 중국 노동자들이 사실은 유럽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걸 화공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우리도 참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참전국으로서 이 파리 강화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중국 노동자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그 중국의 상해에서 나오는 신문인데요. 그 신문 속에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크레인인데요. 바로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특사로 상해에 파견되어 왔던 바로 그 종전과 크레인의 상해 도착이 거의 동시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인을 만났던 사람이 여운형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에게 말한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다면 한국 대표가 발언권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레인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적극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윌슨 대통령이고요.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두 번째 분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신한청년당이고요. 파리 한국 대표로 김규식 선생이 바로 그 앞줄 제일 오른쪽에 계시죠. 김규식 선생이 이제 여운형 선생의 부탁으로 한국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본은 1차 대전의 전성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은 뭐 패전국이 됐지만 1차 대전은 전성국이었기 때문에 전성국인 일본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의 대표가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 선생도 출발 당시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독립을 위한 선전을 하는 게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여운형 선생의 신한청년당에서 동경으로 또 국내로 또 연해주로 각지로 이제 그 연락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런 그 연락 속에서 아시다시피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요. 또 3.1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운동이고 독립선언서. 그래서 이런 28, 그다음에 3.1, 그리고 이제 파리 강화회의, 신한청년당 이게 다 이제 하나로 엮여 있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여운형 선생과 크레인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당시에는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중국 대표단인데요. 당대의 유명한 이제 외교 활동가들이 모두 다 이제 운집해서 파리로 가게 됩니다. 이 속에는 왕정팅이라고 하는 이제 크레인을 여운형 선생한테 소개해준 왕정팅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가가 있습니다. 그 외교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파리에서도 한국 대표단,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당시 이제 독일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이 1차 대전에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청도에 있던 독일의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도의 시민들은 칭따오죠. 청도 맥주의 그 청도입니다. 그 청도의 시민들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으니 독일은 물러가고 우리가 중국에게 되돌려지겠다. 독립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칭다오를 일본이 그 이권을 이어받는 것으로 그 파리 강화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었던 미국도 동의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고 뭐 한국에게 우리도 도와줄게라고 얘기했던 그 미국도 칭다오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그런 데에 동의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일어난 오사운동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과 오사운동은 사실상 반일운동으로서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오사운동 사진인데요. 그 앞에 있는 그 필침박에 황아청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도를 돌리라. 뭐 우리말로 하면 청도 돌리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은 바로 북경에서 일어난 오사운동의 제일 큰 대회, 국민대회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3장으로 제 글이 연결이 돼 있고, 제일 마지막 장은 모스코바 원동 민족대회 참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 다음 발표자인 홍선생께서 사실은 주로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소략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건 사실은 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장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가능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주회의라고 하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진, 그 유명한 사진, 그 사진에 나오는 장주회의가 1920년 4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된 것이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제공산당, 흔히 말하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그 코민테르를 1919년 3월에 만들고, 그리고 이제 1920년 7월에 코민테르 2차 대회에서 바로 식민지 민족 문제에 대한 태제라고 해서 식민지 지역에서의 공산혁명을 촉진하려면 이 민족혁명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된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공산당을 키우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쪽을 먼저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이 코민텔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9년부터 이제 러시아 혁명가들이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포타포프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유명한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해군 복장을 입고 있는 원래 러시아 짜르 정부 러시아의 해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향을 해서 이제 그 공산주의자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포타포프와 임시정부의 접촉이 1919년 1월부터 시작되고 그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게 안창호 선생의 일기입니다. 그 일기 속에 그 날마다 포타포프를 만나고 교류하고 포타포프가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시정부 측에서 모스크바에다가 임시정부 대표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영권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운형 선생도 그 대표단에 파견이 되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그 공산주의자 특히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이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이 대표를 독점하고 그래서 한영권이라고 하는 인물을 파견하고 그리고 여운형 선생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굉장히 이제 실망한 그런 상황에서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장주회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의 왼쪽에 레닌과 러시아 혁명 군중들이고요. 오른쪽은 이 재밌는 사진인데 사실은 러시아가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 많은 숫자의 러시아인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제정 러시아, 그러니까 짜르 정부 러시아죠. 짜르 정부 러시아에 복무했던 공무원이라든지 관료, 그 다음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상당수가 배를 타고 상해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해 러시아 사회를 구성해요. 많을 때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코미테는 그 활동가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운형 선생 또 뭐 춘원 이광수 포함되고요. 또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과 이 러시아 혁명가들 사이에 교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절이 바로 중국에서는 오사운동 시기고요. 오사운동은 중국에서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의 수용 시기입니다. 그 중심됐던 인물이 천두슈라고 하는 진독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초대 서기장이 되죠. 오른쪽은 그 이제 잡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인 사회당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만들어졌던 초기에 이제 공산주의 그 단체인데요. 이동희 선생 그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동희 선생과 오른쪽에 박진순이 있습니다. 박진순의 왼쪽에 있는 게 레닌입니다. 이게 안창호 선생의 일기입니다. 일기의 원본인데요. 그 속에 아주 그런 교류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1920년대 여운형 선생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건 뭐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그 여운형 그 기념회 측에도 제가 제공할 생각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대만에 학교가 있어 갔다가 대만에 이제 그 국사관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를 하나 건졌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그 이제 중국 출신이면서 오사운동의 주된 인물이죠. 나중에 대만으로 갔던 호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후스라고 하는 호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호적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 1923년에 관동 대지진,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한인들이 그 희생당했잖아요. 그 한인 희생에 대한 항의서. 그걸 이제 상해 지역의 한인들이 서명한.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서명한 분이 바로 이 여운형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도 앞뒤 관계를 제가 이제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호적의 그 문서 속에 들어있다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 그 오사 시기의 문화운동의 핵심 인물이 호적이거든요. 베이징대학 교수였고 중국 문화혁명의 아주 문학혁명의 우두머리고 그런 사람인데 왜 이것을 가지게 됐는지 또 이제 앞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주회의 내용은 여기 쓴 대로입니다.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는 나중에 국공합작이라고 알려진 러시아가 중국을 돕는 남방 정부를 돕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협상에는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레닌 정부의 지원 아래 시베리아에다가 한인 군영을 만들고 그리고 6개사단 정도의 한인 군대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중국 남반구가 협력해서 베이징 정부를 없애고 그리고 한국 독립을 달성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달한 인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김규형 그 사진을 가지고 계셨던 그 김규형 선생인데 김규형 선생은 조금 좀 제가 뭐 여러 개 논문도 썼습니다만 좀 허풍이 세세요.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안창호 선생한테 아마도 허풍을 많이 섞어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다 자세하게 뭐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장주회의 사진을 이 귀한 사진을 저희들이 오늘날 볼 수 있게 된 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장주회의의 이 장소가 현재 오른쪽에 있는 이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가보면 조금 더 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대만 맞은편에 있는 복건성 여기에 이제 장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뭐 인구 한 300만 되니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거기에 중산공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 손중산, 그 송문의 동상이 서 있는 이곳이 그 촬영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진혁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궁궐이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회의, 그리고 이제 원동민족대회, 여기까지 말씀인데, 원동민족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매점 말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이런 그 1918년부터 22년 사이가 중국 혁명의 격동입니다. 파리 강화회에서부터 이제 워싱턴 회의, 원동민족대회 이렇게 이어지는 격동기인데, 그 격동기에 그야말로 곳곳에 여운형 선생의 족적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운형 선생이야말로 가장 포용적이고 아주 융합적인 그런 정치사상, 정치 활동에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지시게 된 게 아닌가. 물론 호방한 성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시대, 바로 제가 말씀드린 18년에서 22년 이 시기가 여운형 선생의 그런 포용적 정치 사상을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